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M&A에 대한 강좌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M&A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M&A 전략이라고 하면 뭐 굳이 할 게 많이 없습니다. M&A는 이제 상대방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거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A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제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요 M&A 전략은 이제 사는 사람에 대한 전략보다는 이제 팔려는 사람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팔 때도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한 번은 이제 우호적인 관계에서 이제 자기 회사를 파는 경우가 있고, 이제 반대로는 우호적이지 않은데 자기는 팔고 싶지 않은데 상황을 팔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방어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는 주로 M&A 전략이라고 하면 그 M&A 때 방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M&A를 말할 때는 우리가 보통 우호적이라고 하고, 방어할 때는 이제 적대적 M&A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겁니다. 보통 M&A는 기업 간의 거래이며 그 기업의 주인이 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 간의 그 지분 싸움을 보통 M&A의 그 전략에 포함하면 됩니다. 자세한 것들은 이제 점차 뒷부분에서 이제 요 설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이제 강의 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아쉬운 거, 또 보완할 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강의 말고도 뭐 더 듣고 싶으신 강의가 있으면 좀 적어 주십시오. 제가 주로 강의하는 것은 제가 이제 집필한 책들 위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그 재무관리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뭐 재무관리 책이 좀 수험생들이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런 수업용 플러스 이제 교과서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뭐 빠르면 한 뭐 편집 과정 거치면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이제 재무관리 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뭐 한 7월 말까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판사에서 이거를 교정하고 편집하고 이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재무관리 책도 나오면 재무관리 강좌를 좀 올리겠습니다. 그때 재무관리 강좌는 이렇게 그 반디캠으로 하는 강좌보다는 제가 직접 스튜디오를 가든 뭐 강의실을 빌리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은 어디 학원이나 이런 데서 듣는 정도의 강의 퀄리티로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 매수 전략을 하죠. 매수 전략은 인수자죠. 이제 M&A에서 이제 어떤 해당 타겟 기업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매수 전략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살 때 이제 싸게 사려고 그러면은 잘 안 사지겠죠. 왜냐면은 내가 상대방의 주식을 좀 싸게 사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쪽 주주는 잘 안 팔려고 하겠죠. 대신 비싸게 주고 산다. 그럼 잘 팔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살려면은 뭐 돈을 좀 비싸게 주고 사면 되고, 좀 어렵게 살려면 싸게 주고 사면 되는데, 싸게 주고는 이제 사는 거 자체가 실패할 수가 있죠. 좀 보시면 인수자라는 게 이제 M&A 거래에서 기업을 사는 사람이죠. 피인수자는 이제 파는 사람. 이 양쪽이 그러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합의해서 M&A가 성립하면 이거를 이제 우호적 M&A라고 하고, 반대로 이게 이제 성립하지 않으면 이걸 이제 적대적 M&A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호적이다, 적대적이다. 최근에 보면 이제 대한항공의 그 기존의 조 회장님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지분에 대해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대주주 지분이 약해져가지고 한진카를 중심으로 이제 이게 적대적 M&A냐 이런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적대적 M&A죠. 그렇지만 이제 뭐 대한항공을 한진카를 도와주는 많은 이제 세력들이 있다면 그런 적대적 M&A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겠죠. 그 인수자의 인수 전략은 뭐 단순합니다. 우호적인 경우에는 그냥 주식을 매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수를 하겠죠. 이제 적대적인 기업일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상장 기업.
상장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소에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이런 곳에 이제 주식이 매일매일 거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주식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표대결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공개 매수라고 해서 이제 텐더 오퍼를 하면 됩니다. 이제 텐더 오퍼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적대적 그 M&A 같은 경우에 뭐 내가 어떤 걸 사겠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전자 대주주 지분율이 매우 낮아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너 일가들의 뭐 간접 보유하는 지분까지는 한 20% 수준인데 어떤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뭐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이제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 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한 주당 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10만 원에 다 사겠다 파는 사람들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로 5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산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팔겠죠. 대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필요하면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의 가격으로 주식을 사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것도 이제 증권사를 지정해서 그 증권사 창구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매매합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이제 현금 결제까지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제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이런 M&A가 아니고 이제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회사 조건을 못 맞춰가지고 시장에서 공개 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주로 시장가로 매수하는 건데, 이렇게 공개 매수하는 것은 M&A하고 사실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 매수 관련된 것도 제가 이제 예제로 좀 넣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그 한진칼에 대한 그 예제를 좀 넣습니다. 그 비상장 기업일 경우에는 일단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주주가 이걸 매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특히 비상장 기업은 뭐 주주가 1명, 2명 뭐 이런 기업들은 거의 M&A가 힘들고 주주가 뭐 10명이다.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회사 두산을 보면 거기에 그 오너 일가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다 이제 성이 박씨인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뭐 1%, 2%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모아보면 한 30몇 %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만약에 요 주식회사 두산이 이제 비상장 기업이라면 그러한 오너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별 접촉하고 설득하고 비싸게 주고 살게 하면서 이제 표를 모아야 되겠죠. 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뭐 그런 방법도 쓰는데 이게 뭐 굉장히 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적대적 M&A는 사실 그 가장 적대적 M&A는 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공개 매수 형태로 텐더 오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에서 적대적 M&A는 좀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아마 적대적 M&A가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매수자의 매수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순 매입으로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뭐 또 커플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한쪽이 우리 사귀자 이러면 뭐 사귀는 거죠. 그게 뭐 매수 전략인 거죠. 여자친구가 먼저 이제 남자친구한테 사귀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먼저 사귀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방어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전략인데 이건 피인수자죠. 예를 들어 이제 한진칼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적대적 M&A의 경우 피인수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쭉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핵심 기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통신업 같은 경우는요. 그때는 이제 50% 이상을 이제 외국인이 못 갖고 가게 하는 규제가 있고 3자 배정 주식을 하고 예를 들어 지금 제 지분율이 10%예요. 10%만큼 저한테 우호 세력한테 주식을 배정하면 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주식이 한 20%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3자 배정을 한다면 저의 그 방어하는 입장에서 우호 세력을 좀 늘릴 수 있고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왜 이게 방어 전략이냐면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이게 지분율 계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 갖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엄청 취득해요. 그럼 이 10%가 유통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이 10%가 뭐 비율이 한 20%, 30%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황금 낙하산이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시차 임기제 황금 낙하산은 이제 임원이 퇴직할 때 경영진이
퇴직할 때 페널티 조항으로 많은 돈을 주게끔 해가지고 기존의 경영진이 적대적 M&A로 인해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뭐 물러나는 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시차 임기제는 임기를 서로 다 다르게 해가지고 한 번에 경영진이 다 사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고, 뭐 초다수 결제도 있고 뭐 백기사제도 있고 핵심 사업부, 예를 들어 M&A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업부를 보고 이제 M&A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심 사업부를 매각해버리면 내가 왜 이 기업을 사야 되나, 그걸 잃어볼 수가 있죠. 뭐 가령 대표적으로 지금 마땅히 떠오르진 않는데 현대중공업이라고 가정하죠. 현대중공업에서 핵심 사업부는 배를 만드는 사업부예요. 근데 누군가가 현대중공업을 이제 적대적 M&A를 한다. 그럼 현대중공업이 배 만드는 사업부를 팔아버려요. 그럼 현대중공업은 사실은 껍데기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현대중공업을 사겠어요?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런 거고, 뭐 팩맨 전략 뭐 이런 것도 있고, 포이즌 필은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차등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리즈 A,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 클래스 A, 클래스 B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클래스 A라는 게 이제 보통주가 보통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인데, 이거는 한 주당 뭐 100개의 의결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결권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차등 의결권인데, 우리나라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차등 의결권이 이제 없고, 황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주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실제로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대적 M&A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일단은 주식의 3자 배정, 자기주식 취득, 백기사, 뭐 이 정도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죠. 이제 뭐 초다수 결의제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사용되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이렇게 여러 서양에는, 미국에는 특히 여러 이런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도가 적은 편이 적고, 또 그 사용 빈도가 낮은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대적 M&A를 할 일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미국은 뭐 밸류가, 예를 들어 이론 밸류가 100불인데 주당, 뭐 경영진이 너무 못해가지고 밸류가 뭐 30불이다. 그럼 뭐 상호펀드 적대적 M&A 해가지고 밸류 확 올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적대적 M&A 하면 뭐 역적이니 뭐 점령군이니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하죠. 우리나라도 점점 좀 뭐랄까, 돈이 우선시되는 그런 자본시장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도 좀 덜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미국 같은 그런 추세를 좀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또 방어 전략이 있어요. 국내에서 도입된 방어 전략, 뭐 임원 해임 요건 중 토다수 결의제, 그러니까 뭐 그 임원 해임 요건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합병 특별 결의 요건도 두 회사가 합병하려는 것도 초다수 결의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의된다. 시차임기제, 황금낙하상, 이게 도입비율인데 굉장히 낮잖아요. 시차임기제가 제일 많죠. 이거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총수가 이제 경영진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게 주주총회에서 추인되긴 하지만, 사실상 총수가 이제 주주총회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총수가 원하는 대로 임기가 되고,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어 똑같이 뭐 2020년 예를 들어 1월 1일에 시작했어요. 근데 임기가 보통 3년인데 중간에 3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 그만둬. 그럼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죠. 1년 만에. 그럼 나머지 사람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시차 임기제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사실 좀 많지 않죠. 이렇게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알아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그냥 대충 보고 있는데, 이게 논문 같은 거로 쓰려면 여기도 좀 엄청나게 많은 논문 주제나 연구가 많이 돼 있죠. 또 보시죠. 적대적 M&A의 자가 진단.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적대적 M&A에 취해져 있나? 사실 있어도 뭐예요. 한국에서는 잘 안 하는데, 그쵸? 하더라도 외국계가 하는데요. 그래서 적대적 M&A 자가 진단하면 이제 지분 문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주 지분이 낮은가, 그러니까 30% 이하로 낮다. 그러니까 지분 문제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낮더라도 뭐 우호적인 지분이 있냐? 없다. 그럼 뭐 못하는 거고. 상속에 관한 문제가 없는다. 왜냐면 상속하면 보통 우리나라 상속세는 이제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지분율이 30%면 뭐 15% 정도는 이제 세금 내고, 더구나 이 30%가
이제 그 지배권 있는 주주라면 여기다가 이제 할증이 붙어가지고 더 많은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이제 상속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불거지면 요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어가지고 이제 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져서 M&A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자산이 뭐 숨겨진 부동산이 많다. 돈은 못 버는데 부동산이 많다. 그러면은 뭐 야 수익 가치는 낮지만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인수해가지고 자산 팔아가지고 뭐 돈 회수하지 뭐 이럴 수 있고요. 수익 규모가 예를 들어 PBR이 1 이하면서 PER이 12배이냐, 현금을 양호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산이 많냐, 유효자산이 그런 걸 좀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구조도 뭐 유효자산 매각으로 재무구조자산이 용이하냐. 부채 비율이 낮으면 이제 차익 벼락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익금을 통해 가지고 인수할 수 있죠. 이게 LBO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LBO는 좀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LBO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술인력, 보유인력이 탁월한가, 뭐 주가 수익이 너무 낮으냐, 경영자의 자질이 좀 병신 같냐, 멍청하냐. 멍청한 경영자라면 당연히 그 회사도 좀 안 좋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 M&A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뭐 국내 경영자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글로벌리하게 똑똑한 경영자가 있는 회사가 거의 몇 개 안 된다고 봐요. 일단은 뭐 SK니, 뭐 현대차니, 뭐 롯데니 이런 뭐 굴지의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그 기업들의 매출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국내에서 이제 받쳐주고 글로벌리 이제 경쟁사들하고 하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많이 그 기업 경쟁력이 확대됐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기업하기가 매우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온실 속의 화투처럼 크고 있어가지고 아직 경영자의 자질이 좀 뛰어나지 않더라도 뭐 회사 운영하는데 큰 문제 없고 또 제가 또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경영자의 자질이라는 게 진짜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총수의 비율을 맞추거나 아니면 총수의 마음을 읽는 이런 게 또 중요한 경영자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 출신들이 뭐 비서실 출신들이 많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그런 회사가 좀 잘 되겠어요. 아무래도 눈치를 보면서 커온 게 어린 시절부터 눈치를 봐서 커왔기 때문에 뭐 얼마나 크게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게 됩니다. 뭐 이렇게 좀 오늘은 좀 뭐 이런 강의 내용보다 이런 좀 다른 얘기가 좀 많았네요.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별도의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요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